서울의 심장부, 아우라그룹 타워의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바깥의 소란스러운 도시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은 숨막히는 정적과 차가운 공기뿐이었다. 방의 주인인 강지훈 회장은 값비싼 마호가니 책상에 앉아 홀로그램 화상통신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빛 속에는 희미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화면 속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우라그룹의 창업주이자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했던 거인 강지훈의 할아버지인 강건혁 명예회장이었다. 지훈아, 더 이상은 안 된다. 네가 29이다. 아우라그룹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짝을 찾아야 할 때다. 지훈은 대답 대신 손에 든 만년필을 조용히 돌렸다. 할아버지의 레퍼토리는 지난 몇 년간 지겹도록 들어온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어조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한성 직물의 한 대표가 어렵게 부탁해왔다. 그쪽 사정이 많이 안 좋은 모양이야. 우리가 손을 내밀어주는 대신 저쪽에서는 귀한 외동딸을 우리 집안으로 시집 보내기로 했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정략 결혼이다. 너는 그저 얼굴이나 한번 보고 날짜를 잡으면 돼. 정략 결혼, 지훈이 세상에서 가장 경멸하는 단어였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조속한 행위. 그는 자신의 인생이나 감정이 거대한 기업의 부속품처럼 취급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관심 없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절의 의사가 명확히 담겨 있었다. 이놈, 강명예 회장의 불호령이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렸다. 네가 아직도 철이 덜 들었구나. 이것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우라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한성직물은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그들이 가진 원천 기술과 유통망은 우리가 구상하는 신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 결혼은 그 모든 것을 가장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야. 사업은 사업의 방식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제 결혼을 거래의 담보로 삼지 마십시오. 고집 부리지 마라. 이미 약속은 끝났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약속 장소에 나가거라. 만약 네가 이 약속을 깨면 나는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서 네 회장직 해임안을 상정할 거다. 내게 아직 그 정도 힘이 있다는 것 너도 잘 알 테지. 협박이십니까? 충고다. 아우라를 위한 최선의 길을 선택하라는 마지막 충고. 상대방 쪽에서 먼저 혼담을 깨지 않는 이상 이 결혼은 물을 수 없다. 명심하거라. 통신이 일방적으로 끊겼다. 회장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지훈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할아버지는 진심이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아우라그룹을 위해서라면 손자마저도 체스판의 말처럼 이용할 수 있는 분이었다. 회장직을 잃는 것은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상대방 쪽에서 먼저 혼담을 깨지 않는 이상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렇다. 계약서의 허점은 바로 그 부분이었다. 자신이 거부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이 거부하게 만들 수는 있다. 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 어떤 여자라도 혐오감을 느껴 스스로의 결혼을 포기하게 만들면 된다. 그가 아는 상류층 여자들은 모두 속물적이고 허영심이 가득했다. 돈과 권력, 그리고 멋진 외모. 그 세 가지를 보고 남자에게 접근하는 부류들이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정반대로 보여주면 될 일이다. 그는 즉시 비서 호출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단정한 모습에 김 비서가 소리 없이 들어와 그의 앞에 섰다. 김승우 비서는 지훈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최측근으로 그의 입은 금고보다 무거웠고 일 처리는 칼날처럼 정확했다. 김 비서, 아니 회장님, 재미있는 연극을 하나 해야겠어. 지훈은 자신의 계획을 막힘없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한성직물 딸과의 맞선 자리. 그곳에 아우라그룹의 젊고 유능한 회장 강지훈은 없을 것이다. 대신 지질하고 볼품없으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남자. 박현우가 나갈 것이다. 김 비서는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주군의 의도를 파악했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현우라는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합니다. 일단 외모부터. 세상에서 가장 촌스러운 옷을 구해와. 사이즈는 일부러 안 맞게. 어깨는 너무 크고 바지는 짧뚱하게. 90년대에나 유행했을 법한 체크무늬 셔츠에 색바랜 면바지 같은 걸로. 안경은 도수가 높은 뿔테로. 머리는 아무렇게나 헝클어뜨린 더벅머리가 좋겠어. 네, 패션 테러리스트 콘셉트로 준비하겠습니다. 직업은 어떻게 설정할까요? 아우라 그룹의 말단 사원. 입사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승진 한 번 못하고 상세계에 매일 구박받는 무능한 인물로 집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반지하 월세방에 살고 유일한 재산은 학자금 대출 빚뿐인 걸로 하지. 지훈의 설명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악랄해졌다. 말투는 어눌하고 자신감 없게, 행동은 어수룩하고 눈치 없게, 식사 예절은 엉망이고, 대화 내용은 자기 자랑과 허풍으로 가득 차 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최악의 남자. 어떤 여자라도 단 1시간 만에 질색하며 도망칠 완벽한 캐릭터였다. 김 비서는 지훈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태블릿에 빠르게 기록했다.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약속 장소는 어디로 하시겠습니까?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은 박현우라는 인물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론이지. 장소는 내가 정해서 알려주지. 그리고 이 일은 자네와 나, 단 둘만 아는 비밀이네. 할아버지 귀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돼.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김 비서가 물러가고 지훈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수많은 빌딩들이 그의 발 아래에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욕망과 삶이 담겨 있겠지. 그는 그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자유는 없었다. 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반항심이 그의 안에서 조용히 타올랐다. 이번 연극은 단순히 결혼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자신을 옭아매려는 세상에 대한 그의 작은 복수극이기도 했다. 약속한 토요일이 되었다. 김 비서가 준비한 것들은 지훈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강남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가 아닌 아무도 그의 존재를 모르는 강북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박현우로 변신을 시작했다. 몸에 착 달라붙는 명품 수트 대신 어딘가에서 얻어온 것이 분명한 낡고 펑퍼짐한 회색 정장을 입었다. 와이셔츠는 목 부분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넥타이는 촌스러운 기하학적 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머리에는 왁스를 바르는 대신 일부러 헝클어뜨린 가발을 착용했다. 마지막으로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자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아우라 그룹의 냉철한 회장 강지훈은 없었다. 어딘가 불안해 보이고 자신감 없는 눈빛을 한 어수룩한 남자 박현우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일부러 어깨를 움츠리고 구부정한 자세를 연습했다. 말투도 최대한 어눌하게 바꾸었다. 김 비서는 그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감탄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연기 대상에 도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습으로는 아무도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그게 내 목표니까 수고했네. 김비서, 이제부터는 나 혼자 가겠네. 제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연락 주십시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오피스텔을 나섰다. 수십억을 호가하는 슈퍼카 대신 그는 낡은 국산 중고차 운전석에 앉았다. 차 내부는 방향제 냄새와 정체 모를 퀴퀴한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그는 약속 장소인 강남의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홍대 근처의 평범한 북카페로 차를 몰았다. 일부러 그런 장소를 선택했다. 시끄럽고 정신없는 분위기 속에서 상대방의 인내심을 시험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카페에 도착한 그는 약속 시간보다 일부러 15분 늦게 들어섰다. 창가 쪽 자리에 한 여자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뒷모습만 보였지만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가녀린 실루엣이었다. 지우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최대한 어색한 걸음걸이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자, 이제 시작이다. 한성직물의 철부지 아가씨.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남자를 보여주지. 그는 여자의 맞은편 의자를 삐걱 소리가 나게 빼며 주저앉았다. 저, 혹시 한성직물에서 오신 분 맞으시죠? 제가 박현우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는 최대한 비굴하고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강지훈의 세상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시간이, 공기가,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그의 눈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가 상상했던 제멋대로인 재벌가 아가씨가 아니었다. 맑고 선한 눈매, 오똑한 코, 그리고 그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그 미소. 10년 전,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잠시 평범한 학생으로 살았을 때 그의 잿빛 세상에 유일한 빛이 되어주었던 소녀. 스요요나. 그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름이 흘러나왔다. 한서연, 그의 첫사랑이었다. 한서연, 그 이름이 강지훈의 뇌리를 망치처럼 강타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다. 까까머리 고등학생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후계자 수업을 받기 직전, 그가 마지막으로 허락받았던 짧은 일탈의 시간, 시골 외갓집에 맡겨져 평범한 학생으로 보냈던 그 몇 달 동안, 그의 에딘스테나타 스웨틀리나 베셰티아, 당시의 한서연은 읍내 작은 서점의 딸이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낡은 책 냄새를 좋아하던 소녀, 까만 생머리에 크고 맑은 눈동자를 가진, 웃을 때마다 세상이 환해지는 듯한 느낌을 주던 아이. 지우는 그때 강지훈이 아닌 그저 부모 잃은 불쌍한 아이 김민준이었다. 두 사람은 풋풋한 첫사랑의 감정을 키웠지만 지훈이 갑작스럽게 서울로 불려 올라가면서 허무하게 이별을 맞아야 했다. 그는 언젠가 반드시 그녀를 다시 찾아가리라 다짐했었다. 하지만 아우라 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왕관은 그에게서 모든 자유를 앗아갔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살인적인 스케줄 속에서 그는 점차 과거에 순수했던 소년을 지우고 냉철한 경영자 강지훈으로 다시 태어났다. 한서연은 그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둔 아련하고 아픈 추억일 뿐이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지금 그의 앞에 앉아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이 되기 위한 정략 결혼의 상대로 지훈이 저도 모르게 뱉은 나지막한 부름에 서연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그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헝클어진 머리, 촌스러운 뿔테 안경, 몸에 맞지 않는 낡은 정장.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전혀 아는 얼굴이 아니었다. 저희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제 이름을 어떻게
서연의 목소리에 지우는 정신을 번쩍 차렸다. 위험했다. 하마터면 모든 것을 망칠 뻔했다. 그는 황급히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어수룩한 박현우의 가면을 유지해야 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랑 이름도 같고 모습도 너무 닮으셔서 저도 모르게 그만 실수를.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그의 과장된 행동에 서연은 오히려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다. 10년 전과 똑같이. 지우는 심장이 거세게 방망이질하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다.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다. 이 여자에게 혐오감을 주어 스스로 떠나게 만들겠다는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불가능해졌다. 그는 이제 그녀를 내칠 수 없었다. 오히려 알아내야만 했다. 도대체 지난 10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토록 자존심 강하고 맑았던 그녀가 이런 굴욕적인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인지. 지우는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리며 잠시 감정을 추스를 시간을 벌었다.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자 겨우 이성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래, 지금은 강지훈이 아니라 박현우다. 그는 다시 어눌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저기, 주문부터 할까요? 저는 아메리카노요. 제일 싼 걸로.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자몽에이드 마실게요. 주문이 끝나고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온갖 진상짓을 시작해야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자니 준비했던 저속한 대사들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그는 대신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다. 한서연 씨는 이런 자리 괜찮으세요? 박현우의 캐릭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심스럽고 진지한 질문이었다. 서연은 잠시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당연히 상대방이 자신의 배경이나 집안의 재산에 대해 물을 것이라 예상했었다. 괜찮고 말고 할 게 있나요? 어른들이 정하신 일인걸요. 그녀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희미한 체념이 묻어 있었다. 지훈의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그래도 결혼은 중요한 일이잖아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랑. 그냥 이렇게. 지훈은 말을 끝맺지 못했다.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 입맛이 썼다.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박현우 씨는 괜찮으신가 봐요. 맞선 상대를 내쫓을 작정으로 이런 옷차림을 하고 오신 걸 보면.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비난의 의도는 없었다. 오히려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엿보였다. 지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리했다. 아니, 그게 제가 원래 좀 패션 감각이 없어서. 하하. 그의 어설픈 변명에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저한테는 선택권 같은 거 없어요. 이 결혼 반드시 해야만 해요. 저희 아버지 회사가 많이 어렵거든요.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지우는 그녀의 살짝 떨리는 속눈썹을 놓치지 않았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한성직물의 위기, 할아버지가 말했던 거래, 그리고 그 거래의 담보가 되어버린 한서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감히 누가 그녀를 이런 거래의 제물로 삼는단 말인가.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한 분노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킬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참아야 했다. 지금 그가 강지훈의 모습으로 분노를 터뜨린다면 서연은 더 큰 공영에 빠질 것이다. 그는 박현우로서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래도 이건 아니죠. 어떻게 사람을 물건처럼 서연 씨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그가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일에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화를 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삼촌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본 어딘가 이상하고 볼품없는 이 남자가 자신을 위해 분노하고 있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아니요, 어쩔 수 없는 일은 없어요. 지우는 결심했다. 이대로 그녀를 보낼 수 없다.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했다.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진실을 파헤치고 그녀를 이 구렁텅이에서 구해내야 했다. 그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박현우라는 캐릭터를 이용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고 비장한 표정으로 서연을 마주보았다. 한서연 씨, 저 서연 씨가 마음에 듭니다. 뜬금없는 고백에 서연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떠올랐다. 네, 시온 눈에 반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마음씨 고운 분인 줄 알았더라면 제가 좀 더 멋지게 차려입고 왔을 텐데요. 지우는 최대한 느끼하고 과장된 몸짓으로 자신의 마음을 어필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서연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이 남자의 정체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무슨 기회를요?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에 대해 좀 더 알아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딱 한 달만 만나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만나보다니요. 데이트 말입니다. 데이트 한 달 동안 우리가 연인처럼 데이트를 해보는 겁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러면서 서로가 평생을 함께할 만한 사람인지 확인해보는 거죠. 만약 한 달 뒤에도 서연 씨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제가 깨끗하게 물러나겠습니다. 어른들께는 제가 부족해서 차였다고.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그것은 실로 기상천외한 제안이었다. 정략결혼 맞선 자리에서 시험 연애를 제안하다니.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지훈 자신도 이 제안이 얼마나 황당한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시간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박현우라는 이상한 캐릭터이기에 가능한 엉뚱하지만 거절하기 힘든 제안. 서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의 제안은 분명 황당무계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제안이 싫지 않았다. 어쩌면 한 달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인지도 몰랐다. 피할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었다. 그리고 자신을 물건이 아닌 알아가야 할 사람으로 대해주는 이 남자의 태도에 아주 작은 호기심이 생겼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지우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만약 그녀가 거절한다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마침내 서연이 입을 열었다. 좋아요. 지우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 사실은 저희 삼촌께는 비밀로 해주세요. 그냥 저희끼리 조용히 알아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입니다. 당연하죠. 이것은 우리 둘만의 비밀 계약입니다. 지우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활짝 웃었다. 그의 연기가 너무 과했던 탓인지 서연의 입계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그녀의 미소였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만남은 끝이 났다. 지우는 카페를 나서는 서연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는 보기보다 훨씬 더 가냘팠고 그 위에 짊어진 짐은 너무나도 무거워 보였다. 기다려. 서연아, 내가 모르는 척 내 곁에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게. 더 이상 너 혼자 아파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한 박현우의 것이 아니었다. 아우라 그룹의 회장, 강지훈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김 비서, 지금부터 한성직물과 그 대표인 한민국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자금 흐름, 개인 비리, 여자 문제, 뭐든 상관없어.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털어내.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거대한 사냥을 앞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한서연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삼촌인 한민국이 거실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값비싼 양주가 놓여 있었지만 그는 술잔을 채우는 대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딱딱거리며 신경질적인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서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는 벌떡 일어나 다그치듯 물었다. 어떻게 됐어? 강지훈 회장이라는 사람. 만나보니 어떻더냐? 혼담은 확실히 굳히고 온 게냐? 그의 목소리에는 서연에 대한 걱정은 단 1g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탐욕스러운 계획이 성공했는지에 대한 조급함만이 가득했다. 서연은 지끈거리는 머리를 애써 누르며 대답했다. 오늘은 그냥 서로 간단하게 인사만 나눴어요. 앞으로 좀 더 만나보면서 알아가기로 했고요. 그녀는 박현우라는 이름과 그의 기이한 행적, 그리고 한 달간의 연애 계약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함구했다. 삼촌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길길이 날뛰며 모든 것을 망쳐버릴 것이 뻔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모호한 대답에 한민국의 얼굴이 순식간에 구겨졌다. 뭐 알아가. 지금 우리 회사 사정이 어떤지 뻔히 알면서 그런 한가한 소리가 나와. 당장 내일이라도 부도가 날 판국에 너는 지금 네 어깨에 우리 한씨 집안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걸 잊었느냐. 삼촌 결혼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끄럽다. 내게 선택권이 있는 줄 알아.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게야. 강 회장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네가 주제넘게 그를 알아가니 많이 해. 그분은 바쁘신 몸이다. 내 비위나 맞춰줄 시간이 없어. 한민국은 방 안을 뱅뱅 돌며 분을 사귀지 못했다. 그는 서연이 만난 남자가 아우라그룹 회장 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서연의 미적지근한 태도만을 탓하고 있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다음번에 만날 때는 무조건 결혼 날짜를 받아내거라. 강 회장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해 알겠느냐. 서연은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삼촌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치밀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저렇게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조카딸마저 담보로 팔아넘기려는 저 파렴치한 인간이 자신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현실이 절망스러웠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닫힌 문 너머로 한민국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위치한 비밀 서재에서 김 비서의 1차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곳은 아우라 그룹의 공식 회장실보다 더 정교하고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그의 진짜 지휘 본부였다.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에는 한성직물의 재무제표와 한민국 대표의 개인 신상 정보가 복잡한 데이터와 함께 떠 있었다. 보고드립니다. 한성직물은 표면적으로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몇 개의 유령 회사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유령 회사들의 실소유주는 모두 한민국 대표의 측근들입니다. 김 비서의 보고는 간결하고 정확했다. 전형적인 횡령 수법이군.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민국 대표 개인의 뒷조사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불법 도박과 상습적인 향응 접대, 그리고 내연녀에게 회사 법인카드로 고가의 선물을 사준 내역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다. 그런 자의 손에 서연이가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증거는 아직은 심증 단계입니다. 자금 세탁 과정이 매우 교묘해서 확실한 물증을 잡으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쪽 최고의 회계 분석팀과 해커들을 투입했습니다. 좋아. 계속 진행해. 그리고 내 대해서도 새로운 신분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줘. 박현우라는 인물이 아우라그룹 본사에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인사 기록, 급여 내역, 출퇴근 기록까지 완벽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혹시 한서연 씨와의 관계에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잠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한 달의 시간을 벌었네. 그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해. 다음 날 오후, 서연은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박현우였다. 그의 어눌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저, 한서연 씨, 저 박현우입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우리 첫 데이트 해야죠. 서연은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다. 데이트를 해야 한다는 의무적인 말투가 어색하면서도 우스웠다. 삼촌의 압박에 숨이 막힐 것 같던 채 그의 전화는 잠시나마 환기를 시켜주는 듯 했다. 네, 괜찮아요. 어디서 뵐까요? 혹시 떡볶이 좋아하세요? 제가 진짜 맛있는 집을 아는데. 아, 너무 격식 없는 제안이었나요? 싫으시면 파스타 같은 거. 아니요, 좋아요. 떡볶이 저 아주 좋아해요. 그녀의 대답에 박현우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신당동의 한 허름한 떡볶이 골목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박현우는 어제보다 한술 더 뜬 가히 충격적인 패션을 선보이고 있었다. 목이 다 늘어난 초록색 맨투맨 티셔츠에 통 넓은 청바지, 그리고 정체 모를 캐릭터가 그려진 야구 모자까지. 어수룩한 외모를 떠나 마치 일부러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는 듯한 기이한 조합이었다. 지훈은 자신을 향한 서연의 경악 어린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천연덕스럽게 그녀를 맞았다. 서연 씨 여기에요. 여기 이 집이 원조 할머니 떡볶이 집인데 제가 대학생 때부터 다니던 곳입니다. 그는 서연을 이끌고 좁고 시끄러운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온통 낙서로 가득했고 매콤달콤한 냄새가 진동했다. 지훈은 익숙하게 자리를 잡고 2인분 세트를 주문했다. 잠시 후 커다란 즉석 떡볶이 냄비가 그들의 테이블 위에 놓였다. 자, 이제 맛있게 먹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는 서툰 솜씨로 떡과 라면 사리를 뒤적였다. 그러다 그만 뜨거운 국물이 그의 손등에 튀었다. 아스 뜨거. 그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자 서연이 깜짝 놀라 휴지를 뽑아 그의 손을 감쌌다. 괜찮으세요? 어떻게? 빨갛게 부어오른 것 같은데.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의 손을 살폈다. 지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그의 손등에 닿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10년 전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무릎이 깨졌을 때
그녀가 이렇게 약을 발라주었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은 다정함이었다. 과해,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황급히 손을 빼며 어색하게 웃었다. 식사를 하는 내내 그는 끊임없이 실수를 연발했다. 단무지를 집다가 바닥에 떨어뜨리고 물을 마시다가 사례가 들려 요란하게 기침을 해댔다. 완벽주의자인 강지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들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연은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어설픈 모습에 가끔씩 작게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녀에게 박현우라는 남자는 수수께끼 같았다. 분명 어딘가 많이 부족하고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이 없었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는 꾸밈없는 순수함이 느껴졌다.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익숙한 사람들 틈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그의 존재는 낯설지만 신선한 충격이었다. 서연 씨는 원래 꿈이 뭐였어요? 떡볶이를 다 먹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던 중 지훈이 불쑥 물었다. 네,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지금 하시는 일 말고 어렸을 때부터 진짜 하고 싶었던 거요. 그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림책 작가요. 제 그림으로 세상 아이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멋진 꿈이네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냥 아버지 회사를 지키는 게 제 꿈이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짙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걸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반드시 그녀가 다시 붓을 잡고 꿈을 그릴 수 있게 만들겠다고. 그는 서연을 집 근처까지 그의 낡은 중고차로 데려다 주었다. 차가 골목 어귀에 멈춰 서고 서연이 차에서 내리려던 순간이었다. 골목 저편에서 익숙한 고급 세단 한 대가 다가와 그들의 차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한민국이었다. 한민국은 술에 취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조카가 웬 거짓골을 한 남자의 고물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는 두 눈을 의심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일그러졌다. 한서연,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저놈은 또 누구냐? 한민국의 고함 소리가 조용한 골목을 울렸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지훈의 차문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한민국의 이글거리는 시선이 박현우, 즉 강지훈에게 향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혐오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그는 지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내 놈이구나. 우리 서연이에게 붙었다는 벌레 새끼가. 서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삼촌의 팔을 붙잡았다. 삼촌, 제발 그만하세요. 이분은 그냥 시끄럽다. 한민국은 서연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는 지훈이 타고 온 낡은 차를 발로 툭 차며 조롱을 이어갔다. 이런 깡통 같은 차나 몰고 다니는 주제에 감히 누굴 넘봐 내 놈 분수를 알아야지. 당장 여기서 꺼져. 다시 한번 내 조카 주변에서 얼쩡거리다가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릴 테니. 폭언이 쏟아지는 동안 지훈은 차에서 내려 쩔쩔매는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90살 노인처럼 허리를 연신 굽히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손을 비볐다. 박현우라는 캐릭터에 완벽하게 빙의한 모습이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한서연 씨를 댁에 모셔다 드린 것뿐입니다. 다른 뜻은 정말 없었습니다. 그의 비굴한 태도는 한민국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했다. 한민국은 마치 승리자라도 된 양의기양양하게 지훈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내 놈 같은 하층민이 우리 같은 상류층하고 엮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알겠어. 물이 다르단 말이다. 강지훈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감히 이 미천한 인간이 자신의 어깨에 손을 대고 서연을 모욕하고 있었다. 눈앞의 남자를 단숨에 재기불능구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수만 가지 방법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섣불리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서연을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다. 그는 더 철저하게, 더 처절하게 이 남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잠시 동안의 굴욕을 감내하기로 했다. 바로 그때였다. 서연이 그들의 사이를 막아서며 한민국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그만하세요. 삼촌, 이분께 무례하게 굴지 마세요. 뭐 네가 지금 이놈 편을 드는 개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은 제 친구예요. 제가 힘들 때 도와준 고마운 분이라고요. 삼촌은 제 친구에게 이럴 자격 없으세요. 서연의 외침에 한민국도, 연기하던 지훈도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자신을 친구라고, 고마운 분이라고 칭하며 보호해 주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서연은 지훈을 돌아보며 미안함과 단호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 씨,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험한 꼴을 당하게 해서. 지훈은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분명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한번 한민국에게 허리를 숙여 보인 뒤 자신의 채 올라탔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그는 백미러로 서연이 삼촌에게 맞서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차가 큰 일로 접어들고 나서야 박현우의 가면이 벗겨졌다. 지훈의 얼굴에서 어수룩한 표정이 사라지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혹한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핸들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한민각,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는 살기마저 느껴졌다. 그는 곧바로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네 회장님, 플랜 B를 가동해. 지금 즉시. 수화기 너머의 김 비서는 잠시 숨을 멈췄다. 플랜 B는 단순히 비리를 파헤치는 것을 넘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 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상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는 아우라 그룹의 그림자 팀만이 수행할 수 있는 극비 작전이었다. 알겠습니다. 목표를 재설정하겠습니다. 파산해서 완전한 파멸로. 그래, 그자의 숨통을 끊어버려. 그리고 그가 아우라의 경쟁사인 태성그룹과 접촉한 내역 전부 확보해. 산업 스파이 혐의까지 추가해서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안 돼. 회장님, 마침 태성그룹의 법무팀장과 한민국 대표가 내일 저녁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만날 약속을 잡았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지훈의 입가에 잔혹한 미소가 걸렸다. 잘 됐군. 그 자리에 우리 쪽 사람도 보내. 모든 대화를 녹취하고 영상까지 확보하도록. 쥐새끼가 제 발로 덫에 걸어 들어오고 있으니 성대하게 환영해줘야지. 전화를 끄는 지훈의 눈빛은 밤의 도시보다 더 어둡게 빛나고 있었다. 한민국의 모욕은 그의 분노에 불을 붙인 기폭제가 되었다. 이제 이것은 서연을 구하기 위한 싸움일 뿐만 아니라 강지훈 자신의 자존심을 건 전쟁이기도 했다. 다음 날 지훈은 다시 박현우의 모습으로 서연에게 연락했다. 그는 어젯밤 일에 대해 걱정스럽고 미안한 목소리로 그녀의 안부를 물었다. 서연 씨,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삼촌분이랑 크게 싸우신 건 아니죠? 서연은 오히려 자신이 더 미안하다며 그를 위로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죄송해요. 현우 씨, 삼촌이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하셨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닙니다.
제가 주제를 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에게 사과를 했다. 이 어색하고 순진한 대화 속에서 그들의 관계는 역설적으로 한 뼘 더 가까워졌다. 지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두 번째 데이트를 제안했다. 혹시 서연 씨 기분 전환도 할 겸 우리 어디 바람 쐬러 가지 않을래요? 제가 도시락도 싸갈 수 있는데. 그의 엉뚱한 제안에 서연은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현우 씨가 도시락을요. 혹시 음식 다 태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또 한 요리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데이트 장소는 서울 근교의 한적한 수목원이었다. 지우는 정말로 도시락을 준비해왔다. 물론 그가 직접 싼 것은 아니고 국내 최고의 한식 셰프에게 집에서 싼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맛은 완벽하게 라는 까다로운 주문을 넣어 만들어 온 것이었다. 어설픈 김밥과 유부초 밥이었지만 맛은 환상적이었다. 서연은 푸른 나무와 예쁜 꽃들 사이를 걸으며 오랜만에 활짝 웃었다. 그녀는 박현우에게 자신의 디자인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며 각각의 작품에 담긴 의미와 콘셉트를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지우는 그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는 디자인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지만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짝이는 그녀의 눈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이건 제가 대학교 졸업작품으로 만들었던 동화책이에요. 별을 삼킨 아이라는 제목인데 그녀가 보여준 낡은 동화책 속에는 따뜻하고 몽환적인 그림들이 가득했다. 지우는 그림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토록 재능 있는 그녀가 어째서 꿈을 포기하고 절망 속에 살아야 하는가. 정말 대단해요. 서연 씨는 분명 최고의 그림책 작가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서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과찬이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인걸요. 아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꿈을 포기하기엔 서연 씨는 너무 젊고 너무 재능 있어요. 박현우의 투박한 위로가 그녀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남자에게 자신의 속마음 한 조각을 꺼내 보였다.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압박감, 포기해야만 했던 꿈에 대한 미련,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지우는 그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 어떤 화려한 위로의 말보다 그저 곁에서 묵묵히 들어주는 그의 존재가 그녀에게는 더 큰 힘이 되었다. 데이트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지훈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김 비서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목표물, 덫에 걸렸습니다. 영상 및 녹취 파일 확보 완료. 파일 전송합니다. 지훈은 차를 길게 세우고 태블릿을 켰다. 전송된 영상 파일이 재생되었다. 화면 속에는 한민국이 태성그룹의 법무팀장에게 아우라그룹의 신기술 관련 기밀 자료를 넘기며 추악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 내용에는 서연을 이용한 정략 결혼 계획과 성공한 뒤 아우라그룹의 뒤통수를 칠 음모까지 적나라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영상이 끝나고 지우는 말없이 태블릿을 닫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무표정이었다. 사냥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민국이 파놓은 함정은 지훈의 예상보다 더 노골적이고 잔인했다. 그가 서연에게 연락해 가족들과 함께하는 중요한 저녁 식사라며 불러낸 장소는 청담동에 위치한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었다. 멤버십 회원만 출입이 가능한, 한 끼 식사 비용이 웬만한 직장인의 한 달 월급과 맞먹는 곳. 이곳은 박현우와 같은 인물이 감히 발을 들일 수 없는 그들만의 성격이었다. 지우는 약속 시간에 맞춰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다. 그는 일부러 가장 낡고 후줄근한 옷으로 골라 입었다.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걸려온 한민국의 전화 너머로. 서연을 위하는 척하며 현우 씨도 함께 와서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하는 교활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쇼라는 것을 직감했다. 레스토랑의 화려한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지배인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막아섰고 주변의 손님들은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보듯 수군거렸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태연하게 예약자 이름을 댔다. 잠시 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의 직원을 따라 룸으로 안내받았다. 룸 안에는 한민국과 서연이 먼저 와 있었다. 서연은 지훈의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삼촌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반면 한민국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박서방. 아니 박 선생이라고 해야 하나. 어서 오게. 자네를 위해 특별히 자리를 마련했네. 그의 말투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지우는 박현우의 어수룩한 표정을 유지하며 어색하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값비싼 크리스털 잔과 은식기들이 그의 촌스러운 행색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식사가 시작되자 한민국의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었다. 그는 와인 리스트를 지훈에게 건네며 물었다. 자네가 한번 골라보게. 오늘은 내가 한턱 쏘는 날이니 가장 비싼 걸로 골라도 괜찮아. 아, 저는 술은 잘 몰라서 그냥 아무거나. 지훈이 당황한 척 말을 더듬자 한민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큰 소리로 웃으며 웨이터를 불렀다. 여기 샤토마고 1982년산 한 병 주시오. 이 친구는 이런 좋은 술은 평생 처음 마셔볼 테니 구경이라도 시켜줘야지. 그의 말에 룸 밖에서 대기하던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서연은 창백해진 얼굴로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한민국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훈의 직장, 연봉, 부모님의 직업, 사는 곳 등 사적인 질문들을 아무렇지 않게 던졌다. 지훈은 사전에 설정해둔 박현우의 비루한 인생사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읊었다. 아우라 그룹 총무팀의 말단 사원입니다. 연봉은 세금 떼고 나면 얼마 안 됩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작은 농사를 지으시고 지금은 서울 변두리 반지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대답이 나올 때마다 한민국의 표정은 더욱 오만해졌다. 그는 마치 자비로운 신이라도 된 양혀를 차며 말했다. 쯧쯧, 딱하군.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 서연이를 책임지겠다는 건가? 사랑만으로 사는 시대는 끝났어. 젊은이, 현실을 알아야지. 지우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다. 현실을 알려주지. 내 놈이 곧 마주하게 될 지옥 같은 현실을.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식사의 하이라이트는 메인 요리인 스테이크가 나왔을 때였다. 지우는 일부러 나이프와 포크를 서툴게 사용하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결국 접시 위 스테이크 조각 하나가 테이블 위로 튕겨나갔다. 완벽한 연기였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한민국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들어 지훈의 발 앞에 그대로 뿌려버렸다. 이게 무슨 천박한 짓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행패를 부려. 차가운 물이 지훈의 바지를 적셨다.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연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쌈촌, 왜 이러세요? 네온 가만히 있어. 한민국은 서연을 쏘아붙인 뒤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지훈의 얼굴에 던졌다. 수표들이 종이나비처럼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자, 여기 있다. 내 놈 몇 달치 월급은 될 거다.
이걸로 저녁값 계산하고 우리 서연이 옷값 물어주고 남는 건 내 놈 목욕값으로 써라.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 놈 같은 벌레하고는 단 1분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으니까. 모욕의 절정이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돈으로 짓밟는 가장 잔인한 방식이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물론 연기였다. 하지만 그 영희 속에서 그의 이성은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었다. 당장 이자의 턱을 부수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거리로 내쫓고 싶은 살인적인 충동이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모두가 서연이 울음을 터뜨리거나 삼촌의 뜻에 따라 박현우를 비난하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의 옆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숙이고 있던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그녀의 손은 작고 가늘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단호했다. 일어나요, 현우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민국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사과하세요. 삼촌, 현우 씨에게 뭐라고? 한민국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삼촌은 지금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았어요. 현우 씨는 지난 며칠간 삼촌이 제게 평생 보여주지 않으셨던 존중과 따뜻함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런 분에게 이런 모욕을 줄 자격, 삼촌에겐 없어요.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수표들을 한 장 한 장 주워 모았다. 그리고는 한민국의 가슴팍에 그 돈을 던지듯 돌려주었다. 이 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결혼 저는 못하겠습니다.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집안과 사돈을 맺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녀는 선언하듯 말했다. 그리고는 멍하니 서 있는 지훈의 손을 꽉 잡았다. 가요. 여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서연은 지훈을 이끌고 룸을 나갔다. 뒤에서는 한민국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레스토랑을 완전히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고 나서야 두 사람은 멈춰 섰다. 방금 전까지의 분노와 용기는 사라지고 어색한 침묵이 그들을 감쌌다. 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듯 잡고 있던 지훈의 손을 황급히 놓았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주제넘게. 그녀의 얼굴에 후회와 불안감이 스쳤다. 삼촌에게 정면으로 반항한 대가가 얼마나 클지. 그녀는 두려웠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어수룩한 박현우의 모습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한 여자에 대한 깊은 감동과 존경,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것이 아니었다. 부당하게 모욕당하는 한 사람의 편에 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것이었다.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는 강하고 아름다운 영혼이었다. 강지훈은 결심했다.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다고. 그는 젖은 바지는 신경 쓰지도 않은 채 서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그녀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레스토랑 앞에서의 짧지만 강렬했던 순간이 지나가자 현실의 냉혹한 무게가 서연의 어깨를 다시 짓눌렀다. 아드레날린이 거치고 난 자리에 밀려드는 것은 거대한 불안감이었다. 그녀는 삼촌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했다. 회사를 살릴 유일한 동아줄이었을지도 모르는 결혼을 걷어찼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훈은 그녀의 얼굴에 스치는 두려움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녀를 자신의 성으로 데려가 세상의 모든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주고 싶었지만 박현우로서는 그럴 수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가장 박현우다운 방식으로 그녀를 위로하는 것이었다. 서연 씨, 많이 놀라셨죠? 날도 추운데 저기 편의점에서 따뜻한 커피라도 한잔 할래요. 그의 어눌하지만 진심 어린 제안에 서연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화려한 레스토랑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환한 형광등 불빛의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지우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캔커피 2개를 사 와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서연은 차가워진 손으로 따뜻한 캔을 감쌌다.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마음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괜찮을 거예요. 지훈이 불쑥 말했다. 네, 다 괜찮아질 거라고요. 서연 씨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그의 서툰 위로에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무도 그녀에게 괜찮다고, 네가 옳았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모두가 그녀의 희생을 강요할 뿐이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어 보이는 이 남자는 온전히 그녀의 편이 되어주고 있었다. 다음 날, 한민국의 보복은 즉각적이고 치졸하게 시작되었다. 서연이 사용하던 법인 카드가 정지되었고 회사에서 지원되던 오피스텔의 관리비, 미납 독촉장이 날아왔다. 삼촌은 그녀의 모든 돈줄을 끊어 스스로 무릎 꿇고 돌아오게 만들 작정이었다. 서연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당장 다음 달 월세를 어떻게 내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박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소처럼 명랑한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다. 서연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지우는 이미 그녀의 모든 상황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서연 씨, 마침 잘 됐다. 제가 지금 서연 씨한테 딱 맞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하나 찾았거든요. 아르바이트요? 네. 제 대학교 후배 놈이 작은 스타트업을 하나 차렸는데 회사 로고랑 제품 디자인을 해줄 디자이너를 급하게 구하고 있대요. 실력은 좋은데 돈이 없어서 유명한 디자이너는 못 쓰고. 그래서 제가 서연 씨를 강력 추천했죠. 페이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재능 있는 서연 씨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요. 그것은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 후배의 스타트업은 지훈이 김 비서에게 지시하여 바로 어제 만든 유령 회사였다. 사무실은 공유 오피스의 작은 방 하나를 빌렸고 후배 역할을 맡은 것은 아우라 그룹 전략기획실의 최연소 팀장이었다. 이 모든 것은 서연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그녀에게 안전한 울타리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지훈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서연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무엇보다 자신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싶었다. 그녀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며칠 후 서연은 허름한 공유 오피스에서 박현우의 후배라는 청년을 만났다. 그는 서연의 포트폴리오를 보더니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당장 계약하자고 제안했다. 서연은 오랜만에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는 기분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사인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기로 했다. 서연이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는 동안 강지훈은 한민국을 향한 사냥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었다. 그는 확보한 영상과 녹취 파일을 곧바로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 싱거운 복수였다. 그는 한민국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즐기고 싶었다. 첫 번째 공격은 국세청을 통해 이루어졌다. 아우라 그룹의 법무팀은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한성 직물의 분식회계와
탈세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넘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성직물에는 특별 세무조사팀이 들이닥쳤고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두 번째 공격은 언론을 통해 시작되었다. 한 경제 전문 시사 주간지에 위기의 중견기업 H사 오너 일가의 비도덕적 경영 실태라는 제목의 탐사 보도가 실렸다. 기사에는 한민국의 횡령과 배임 혐의가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비록 익명으로 처리되었지만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H사가 한성직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성직물의 주가는 폭락했고 거래 은행들은 대출금 회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한민국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포위망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는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아우라 그룹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운이 나쁘다고만 생각하며 발을 동동 굴렀다. 한편 서연은 새로운 일에 완전히 몰두했다. 비록 작은 스타트업의 허름한 사무실이었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열정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날개를 단 듯 창의력을 발휘했고 후배 CEO는 그녀의 모든 아이디어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박현우는 매일같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자신의 퇴근 시간이라며 혹은 근처에 외근 나왔다가 들렀다며 샌드위치나 커피를 사들고 나타났다. 그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녀의 작업 과정을 신기한 듯 구경하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다. 우와, 서연 씨는 정말 마법사 같아요. 그냥 하얀 종이였는데. 이렇게 멋진 그림이 되다니 그의 순수한 칭찬은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야근을 할 때면 그는 말없이 그녀의 곁을 지키며 졸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농담으로 그녀를 웃게 만들기도 했다. 두 사람은 함께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텅 빈 사무실에서 미래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은 어느새인가 이 남자의 존재가 자신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촌스러운 옷차림이나 어수룩한 말투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따뜻한 마음과 한결같은 진심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현우라는 남자에게 조금씩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한민국은 벼랑 끝에 몰렸다.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 소환장이 날아들었고 회사 자금은 완전히 바닥났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는 태성그룹과의 뒷거래뿐이었다. 그는 태성그룹의 한성직물이 가진 마지막 남은 알짜배기 기술과 공장 부지를 헐값에 넘기고 그 돈을 챙겨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웠다. 늦은 밤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태우던 한민국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절박했다. 나다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어. 당장 내일 계약 진행하자. 서류는 준비됐나? 내일 오전에 만나서 도장 찍고 오후에 바로 돈을 입금해줘. 그리고 저녁 비행기표를 준비해놔.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과 모든 약속을 마친 그는 전화를 끊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의 그 마지막 발악마저도 거대한 거미줄 위에서 펼쳐지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의 모든 통화 내용은 실시간으로 도청되어 강지훈의 컴퓨터로 전송되고 있었다. 파일 전송이 완료되었다는 알림을 확인한 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드디어 마지막이군. 사냥꾼은 먹잇감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민국의 마지막 발악은 그가 가진 천박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해외 도피를 하루 앞둔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희생양을 물색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서연의 아버지가 살아생전 가장 신임했던 공장장 박진수였다.
박 공장장은 한성직물의 창립 멤버로 평생을 회사에 헌신해온 우직한 인물이었다. 한민국은 그런 그의 충심을 배신으로 되갚기로 했다. 그는 밤늦게 몰래 회사 서버에 접속해 박 공장장의 개인 계정으로 가짜 이메일과 조작된 회계 장부를 심어놓았다. 마치 박 공장장이 오랫동안 회사 돈을 횡령해 왔으며 태성그룹의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기려 한 것처럼 완벽하게 조작했다. 이 모든 증거를 심어놓은 뒤 그는 다음 날 오전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박 공장장의 비리를 폭로하여 모든 책임을 그에게 떠넘기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태성그룹과의 매각 계약을 정당화할 속셈이었다. 하지만 한민국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강지훈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아우라그룹의 사이버 보안팀은 한민국의 접속 기록과 데이터 조작 과정을 실시간으로 포착하여 고스란히 저장해 두었다. 김 비서가 지훈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을 때 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졌다. 쓰레기 같은 놈, 마지막까지 무고한 사람을 끌어들이는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즉시 박 공장장에게 연락하여 사실을 알리겠습니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지훈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내버려둬. 놈이 스스로 무덤을 더 깊게 파고 있으니 무대는 놈이 원하는 대로 차려주지. 한민국이 소집한 바로 그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끝낼 거다. 복수심에 불타는 한민국의 칼날은 서연에게도 향했다. 그는 사람을 시켜 서연의 뒤를 밟았고 그녀가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그 회사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었지만 서연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으로 비열한 복수를 대신했다. 그는 디자인업계 익명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글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디자이너 해양의 실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에는 서연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상습범이며 불성실한 태도로 여러 프로젝트를 망쳤다는 식의 거짓 정보들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서연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되찾은 일상과 열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옛 동료에게서 걱정스러운 전화를 받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삼촌의 짓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너무나 비열하고 잔인한 방식이었다. 그녀는 사무실 구석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막 꿈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디디려 했는데 세상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때 박현우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울고 있는 서연의 모습에 깜짝 놀라 달려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의 곁에 쭈그려 앉았다. 서연 씨, 무슨 일이에요? 누가 서연 씨를 울렸어요. 서연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대신 흐느끼며 그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 속의 글들을 빠르게 읽어 내려가는 박현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잠시 후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 그의 평소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날 것 그대로의 분노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놈이 이따위 짓을. 그는 서연의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는 당장이라도 글을 쓴 사람을 찾아내려는 듯 액정을 노려보았다. 그의 분노하는 모습에 서연은 오히려 눈물이 멈췄다. 자신보다 더 화를 내주는 그의 모습에 위로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걱정하지 마요. 서연 씨. 그는 서연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이런 비겁한 거짓말은 금방 사라질 거예요. 서연 씨의 재능은 진짜니까 진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런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겁니다.
반드시요. 그의 마지막 말에는 단순한 위로 이상의 무서운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 기댄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기댈 곳은 이 남자뿐이었다. 그날 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전쟁지휘본부로 변했다. 그는 화상회의를 통해 아우라그룹의 각 팀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법무팀은 내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한민국에 대한 배임, 횡령,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동시에 한성직물의 모든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도록, 언론팀은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할 준비를 하고 보안팀은 이사회 장소 주변에 모든 CCTV를 확보하고 내부에 우리 인력을 배치해 한민국이 도주할 모든 경로를 차단해야 해. 놈이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마지막으로 그는 김 비서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김 비서, 자네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네. 애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한서연 씨를 그 이사회 자리로 데려오게. 그녀가 모든 진실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해. 어떤 명분으로 접촉하겠습니까? 아우라그룹 회장 비서실장의 자격으로 한성직물에 대한 태성그룹의 적대적 인수 시도를 포착했으며 아우라그룹이 백기사로서 경영권 방어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전해 한성직물의 정당한 상속권자인 한서연 씨의 참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득하게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이 제안은 서연에게 회사를 구할 마지막 희망처럼 보일 것이고 그녀는 의심 없이 이사회에 참석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절망 속에서 밤을 지새운 서연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아우라그룹 회장 비서실이었다. 한서연 씨 되십니까? 저는 아우라그룹 회장 비서실장 김순구입니다. 김 비서의 정중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다. 그는 지훈이 지시한 대로 한성직물의 현 상황과 아우라그룹의 개입 의사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따라서 오늘 오전에 열릴 긴급 이사회에 한서연 씨께서 반드시 참석하시어 대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아우라그룹은 한서연 씨의 편에서 한성직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거대한 아우라그룹이 꿈에도 그리던 구원의 손길이 정말로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사회에 참석하겠다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은 서연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밤새 울어 퉁퉁 부은 얼굴에 초라한 자신이 비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에 잠겨 있지 않았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회사를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삼촌의 비열한 음모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녀는 가장 단정하고 힘 있어 보이는 옷을 골라 입었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의 끝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서연의 가족 회사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장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민국은 승리를 눈앞에 둔 포식자처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회의를 주도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 장악을 마무리 지을 마지막 서류들을 의기양양하게 정리하고 있었다. 절망적인 표정의 서연은 회의장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무력했고 아버지의 평생의 노력이 탐욕스러운 삼촌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한민국이 최종 의결을 위해 의사봉을 들려던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회의장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어수룩하고 촌스러운 박현우가 아닌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맞춤 정장을 입은 아우라 그룹의 회장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냉철한 눈빛은 회의장 전체를 압도했고 그의 뒤로는 아우라 그룹의 법무팀이 굳건히 버티고 있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충격과 혼란의 도가니로 변했다. 주주들은 웅성거렸고 한민국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한서연이었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며칠 동안 그녀의 곁에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던 남자. 그녀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어설픈 박현우. 그 남자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냉철한 카리스마의 소유자 강지훈이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머리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두 개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며 그녀를 혼란에 빠뜨렸다. 지훈은 동요하는 기색 없이 침착하게 회의장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법무팀은 스크린에 파일을 띄울 준비를 마쳤다. 한민국이 있어. 지훈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당신이 이 회사를 차지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곧이어 스크린에는 한민국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증거, 경쟁사와 내통하며 회사의 기밀 정보를 팔아넘기려 한 녹취록, 그리고 회사를 의도적으로 파산 위기로 몰아넣은 모든 계획이 담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차례대로 펼쳐졌다. 지훈은 조목조목 그의 범죄 사실을 폭로했다. 한민국은 처음에는 발뺌하려 했지만 쏟아지는 증거 앞에서 그의 거짓말은 힘을 잃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고 결국 그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흘러가는 동안 서연은 오직 한 사람, 강지훈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배신감이었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녀를 지켜준 그 남자는 동시에 그녀를 완벽하게 속인 남자였다. 소란 속에서 법 집행관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와 한민국을 연행했다. 주주총회는 아수라장이 된 채 끝이 났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지훈의 시선이 회의장 반대편에 있는 서연을 찾아 헤맸다. 마침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안도감이 아닌 깊은 상처와 혼란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스쳐 지나갔다. 차가운 외면이었다. 주주총회장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온 서연은 며칠 동안 자신의 작업실에서 두문불출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웠다. 강지훈, 박현우, 두 개의 이름, 하나의 얼굴이 쉴 새 없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가 보여주었던 소박한 친절, 어설프지만 진심 어렸던 위로의 말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배신감에 몸서리쳤다. 자신을 완벽하게 속인 그 남자가 동시에 삼촌의 탐욕에서 회사를 구해준 은인이라는 사실은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감사의 마음과 분노의 감정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발신인은 모두 강지훈이었다. 서연은 화면을 노려보다가 결국 전원을 꺼버렸다. 지금은 그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그가 하는 어떤 변명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한편 강지훈은 서연이 자신을 피하는 것을 알면서도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가 받은 상처의 깊이를 감히 짐작할 수 없었기에 그는 강요하는 대신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우라그룹의 모든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 서연의 가족 회사를 정상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한민국이 남긴 부실 채권을 정리하고 횡령으로 인해 발생한 자금 공백을 메웠다. 또한 억울하게 회사를 떠나야 했던 아버지의 충직한 직원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그의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조치 덕분에 회사는 놀라운 속도로 안정을 되찾아갔다. 또한 한민국에 대한 법적 절차도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시켰다. 그는 서연의 가족이 다시는 그런 위협에 시달리지 않도록 모든 악의 뿌리를 뽑아내려 했다. 지훈은 이 모든 진행 상황을 비서를 통해 서연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그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녀가 자신의 회사가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은 뉴스와 옛 동료들을 통해 회사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강지훈 회장이 얼마나 철저하고 진심으로 회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그의 리더십 아래 직원들이 다시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소식들은 그녀의 마음속 폭풍을 조금씩 잠재웠다. 그에 대한 원망은 여전했지만 그가 보여주는 책임감 있는 행동들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아주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속인 남자와 자신을 구해준 남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이 모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회사는 완전히 안정을 되찾았고 도시의 거리에는 가을의 정취가 완연했다. 그동안 서연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 지훈에 대한 원망은 희미해졌고 그 자리에는 그가 보여준 진심과 책임감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그를 향한 복잡한 그리움이 남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작은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때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강지훈 회장이 아닌 낡은 면바지에 편안한 스웨터를 입은 어딘가 모르게 박현우를 닮은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무겁지 않은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세어연아, 그는 회장으로서의 위험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한 남자로서 그녀를 불렀다. 처음부터 다 이야기할게.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해 바보 같은 연극을 계획했어. 그런데 약속 장소에 네가 나타났을 때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어. 그의 목소리는 진솔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어떻게 마음에 품어왔는지, 그녀를 다시 만난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기적이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삼촌에게서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연극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모두 털어놓았다. 네오를 속이려던 게 아니었어. 너를 지키고 싶었어. 박현우로 네 곁에 있었던 모든 순간. 내 감정은 전부 진심이었어. 어설프고 부족한 모습이었을지 몰라도 너를 향한 내 마음만큼은 단 한순간도 거짓인 적이 없었어. 그는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내 첫사랑은 언제나 너였어. 그리고 지금도 너를 사랑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혼란의 조각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마음을 주었던 것은 박현우의 어설픈 모습이 아니라 그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따뜻한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강지훈이라는 남자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서연은 잡힌 손에 힘을 주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나도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당신이 회사를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당신의 진심을 느끼면서 알게 됐어요. 내가 좋아했던 건 박현우 씨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당신이라는 걸.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를 뛰어넘을 만큼의 사랑과 믿음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회장 강지훈도, 어설픈 박현우도 아닌 그냥 강지훈이라는 사람으로, 그리고 나도 한서연으로. 지훈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환하게 피어올랐다.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길고 긴 오해와 아픔의 시간을 지나 두 사람은 마침내 진실 위에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과거의 첫사랑은 이제 현재의 운명이 되어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 시작했다.